네, 그럼 지금부터 4차 산업혁명 시대 스타트업 활성화를 위해 개최되는 제8회 강남 스타트업 포럼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온라인으로 함께 해주시는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행사 진행을 맡은 아나운서 김세진입니다. 오늘 행사에는요, 두 분의 아주 재미난 강연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특히 올해 개최되는 마지막 스타트업 포럼인데요. 여러분들 끝까지 함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강연자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에오스레드로 유명한 이 블루포션 게임즈를 운영하고 있는 신현근 대표님께서 오늘 첫 번째 강의를 준비해 주셨습니다. 신현근 대표는 네오위즈, 스마일게이트, 미스터블루 등에서 이 게임 개발 그리고 사업 분야 관련으로 전문가로 20년 동안 경력을 쌓은 자타공인 게임 전문가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오늘 아주 재미난 주제로 오늘 강연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는 게임 회사 성공 비결이라는 주제로 저희들에게 1시간 동안 강연을 해주시겠습니다. 온라인을 통해서라도 여러분 큰 박수와 환호 그리고 여러분들의 참여로 오늘 강연이 뜻깊은 자리가 되길 바라면서 첫 번째 강연자 신현근 대표님을 자리로 모셔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여기서 네. 네, 안녕하세요. 스타트업 포럼에 초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오늘 강연을 맡게 된 블루포션 게임즈의 대표이사 신현근입니다. 오늘 강연할 주제는 게임 회사를 시작할 때 고려해야 될 체크 포인트입니다. 제가 이렇게 무관중으로 프레젠테이션을 해본 경험이 없어서 많이 어색합니다. 예. 이게 이제 제가 아직 코로나 시대에 충분히 적응을 못한 것 같습니다. 이런 이유로 제가 좀 진행이 매끄럽지 못하더라도 넉넉한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게임 산업은 대한민국의 가장 대표적인 디지털 컨텐츠 사업입니다. 특히 수출 컨텐츠의 60%를 차지할 만큼 국가의 핵심적인 비즈니스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코로나19 시대에 이런 온택트 비즈니스로 각광받으면서 더 많은 분들이 게임 비즈니스를 시작하기를 준비하고 계시고 업계에서도 더욱 관심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어떤 비즈니스의 어떤 업계의 뜨거운 온도와는 달리 현장에서 느끼는 게임 업계의 어떤 투자 시장이나 인력 시장은 매우 싸늘하기만 합니다. 이런 어떤 업계의 온도와 현장의 온도의 격차를 극복하고 게임 사업을 시작하시는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하는 마음으로 오늘 강연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강연의 어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잠깐 강연자에 대한 조금 더 자세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걸 설명을 드린 이유는 저희 회사와 게임에 대한 어떤 소개가 중심이 아니라 제가 대학 졸업반 때 게임 업계에 들어와서 이제 말단 사원으로부터 약 23년간 이 게임 업계에 몸담고 겪으면서 느꼈던 이야기들, 그것에 기반한 어떤 에오스레드의 비즈니스 스토리, 이 과정에서 얻은 인사이트, 이런 것들을 기반으로 여러분들이 현장에서 지금 하고 계신 고민들을 해결하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하는 마음으로 조금 경력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8년도에 대학 졸업반 때 게임 업계에 신입사원으로 입사를 했습니다. 그때는 패키지 게임이 게임 산업이 거의 전부였고 이때가 리니지 온라인이 처음 런칭을 하던 해로 기억됩니다. 그리고 패키지 게임 유통을 진행하다가 온라인 퍼블리싱 사업을 네오이즈에서 진행을 했고요. 그 뒤에 팡야 프로야구 매니저로 유명한 엔트리브 소프트에서 사업본부장을 지냈습니다. 그리고 스마일게이트에서 사업 담당 이사를 지내고 미스터블루 만화 회사에서 게임 사업 부분을 셋업을 해서 진행을 하다가 2018년에 블루포션 게임즈를 분사하게 되었습니다.
일단 저희 그 블루포션 게임즈에 대한 간단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블루포션은 뭐 여러분들 게임 업계에 계신 분들은 다 알겠지만 파란 물약, 만화 물약입니다. 뭐 지력을 올려주는 파란 물약. 뭐 이름에서 보이는 것처럼 저희는 MMORPG만을 개발하겠다라는 어떤 회사의 방향성을 담아서 회사 이름을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에오스 온라인을 개발해서 전 세계에 배급을 하고 있고요. 에오스 레드라는 모바일 게임을 개발해서 현재 한국과 대만을 서비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에오스 온라인의 IP를 기반으로 해서 해외 업체와 공동 개발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희 뭐 어쨌든 블루포션 게임즈의 성과를 좀 말씀드리면, 어쨌든 저희가 뭐 운 좋게도 이 조금 어려운 시장에서 나름대로 의미 있는 성과를 거뒀고, 뭐 좀 성과가 있었기 때문에 뭐 오늘 이 자리에도 나올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일단 신생 개발사로서 실제로 이제 회사를 설립하기 한 조금 전부터 개발을 진행을 했고, 2년간 MMORPG를 개발을 했습니다. 에오스 레드를 개발을 했고, 뭐 신생 개발사의 약간 뭐 분수에 맞지 않게 직접 서비스를 진행을 하자라는 방침으로 국내 및 해외까지 퍼블리셔를 통하지 않고 직접 유통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개발 2년 그리고 현재까지 국내 런칭부터 한 15개월 동안 약 800억 정도의 매출을 달성을 했습니다. 이게 뭐 한국에서도 매출 한 2위를 달성했고, 대만에서도 직접 서비스를 통해 뭐 구글 플레이나 애플 스토어에서 매출 2위를 달성을 했습니다. 뭐 신생 개발사로서는 나름 큰 의미 있는 성과를 냈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게임에 대한 설명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일단 저희가 에오스 레드를 개발하고 런칭하는 과정에서 느꼈던 어떤 경험과 인사이트들을 기반으로, 또 제가 게임 업계에 오랫동안 있으면서 느꼈던 그런 교집합들을 모아서 어떤 해법을 찾아보는 자리이기 때문에 약간 그 게임에 대한 소개를 좀 드리고, 물론 이게 이제 게임의 장르나 어떤 회사의 상황마다 그 해법이 다를 수도 있고 나오는 문제가 다양할 수는 있습니다만, 이런 유사한 상황에서의 어떤 결정들과 문제를 풀어가는 과정이 아마 다소 도움이 될 수 있을 거라 생각해서 일단 이건 어떤 게임인가를 좀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에오스 레드는 저희가 이제 2017년도 8월에 프로젝트를 셋업을 했습니다. 한 10명 정도의 소수 인원으로 셋업을 해서 프로젝트를 정의하고 프로토타이핑을 2017년 9월부터 프리프로덕션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프로토타이핑과 알파 버전을 개발을 했고, 2018년 8월부터 약 1년간 프로덕션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19년 6월에 매체 기자분들을 대상으로 한 40~50명 대상으로 쇼케이스를 통해서 세상에 처음 공개를 했습니다. 그리고 19년 8월 딱 만 2년 만에 한국에 런칭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뒤에 1년 정도 이후에 대만 시장까지 런칭을 해서 각 국가에서 뭐 워낙 대형 회사들이 시장을 뭐 선점하고 있고 과점하고 있는 상황에서 신생 개발사로서는 드물게 시장에서 각 마켓에서 2위의 매출 랭킹을 달성을 했습니다. 일단 뭐 너무 텍스트로만 진행을 하니까 약간 지루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저희가 이 게임에 대한 간략한 영상을 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During the era of myths, 이 gods and 영상은 giants clashed in a fight to rule the world. MMORPG에서 세계관을 담은 영상입니다. The gods emerged as victors, yet achieved only a Pyrrhic victory. 세계관을 신경을 안 씁니다. 한국의 유저들은. 하지만 이제 그 남은 10% Before the remaining gods 유저들은 fell into a deep slumber. 세계관을 신경을 쓰고 그들이 가장 코어한 유저층을 형성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뭐 빠듯한 예산이지만 세계관 영상을 만들자라고 결정을 해서 세계관 영상을 제작을 했고, 어쨌든 저희가 글로벌로 나가는 것이 목표였기 때문에 더빙과 영상은 영문 버전으로 만들고 자막으로 한국과 국가별로 자막을 로컬라이제이션 하는 방식을 채택했습니다. 특히 한국보다는 북미 유럽 유저들은 세계관이나 설정에 매우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내가 왜 게임을 해야 되는가, 내가 왜 여기 있고 나는 무엇을 해야 되고 앞으로 어디로 가야 되느냐에 대한 어떤 큰 방향을 제시하는 영상이기 때문에 저희는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나름 많은 노력을 들였고, 그런데 이제 비용을 많이 쓰지 못해서 아주 대단히 하이 퀄리티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저희 게임 자체가 아주 대규모 투자의 대작을 만든다기보다는 한정된 예산에서 압축적으로 개발을 하자는 취지로 만들었기 때문에 나름 저희가 가진 환경에서 가장 좋은 퀄리티를 뽑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성우분은 성우 옥션에서 한 30만원 정도의 텍스트를 드리면 더빙을 해서 보내주시는 분을 썼습니다. 저예산 고퀄리티 영상입니다. 그리고 트레일러 영상도 하나 보여드릴게요. 아무래도 이 강의 시간이 1시간이다 보니까 시간을 조금 영상을 보시면서 소프트하게 아이스 브레이킹을 하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트레일러 영상입니다. 트레일러 영상이라 하면 일단 이제 아까 그 세계관 영상이 스토리와 설정에 대한 이야기라면, 이건 이제 인상적인 압축적인 액션씬과 임프레션을 주는 걸 목표로 하게 됩니다. 이 트레일러 영상은 대부분 이제 메인 광고의 소재가 되고요. 특히 이제 국내든 해외든, 그리고 가장 게임의 어떤 핵심적인 액션, 주제, 컨셉을 담는 영상입니다. 이 영상의 어떤 키코드는 뒤치기입니다. 뒤치기, 백 어택. 그래서 이제 예상하지 못한 적의 기습을 테마로 제작을 하게 된 영상이고, 저희 광고의 메인 소재가 되었습니다. 실제로 많은 게임들이 연예인이나 셀럽들을 이용한 광고를 하고 있지만, 실제로 저희와 같은 이런 하드코어한 게임의 유저들은 셀럽을 쓰는 것보다는 실제로 게임 영상을 이용한 광고의 진정성을 느끼고 훨씬 더 게임이 솔직하고 오픈하고 있구나라는 어떤 공감대를 형성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저희는 판단했습니다. 백어택과 아이템 드롭이 메인 주제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제 아직은 이제 게임 화면을 보지는 못하셨고요. 이게 이제 사실 저희 청중이 이렇게 있으시면 저희 게임을 해보신 분도 있고, 나름 구글에 2등까지 갔으니까 많은 분들이 좀 해보셨고, 못 해보신 분도 있고, 이해도와에 따라서 좀 진행을 조율할 텐데, 완전 블라인드라 제가 그냥 설계한 대로 가겠습니다. 이번에는
실제로 게임을 하는 저희 유저들의 영상을 통해서 이 게임이 어떤 모양이냐, 를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아유, 이거는 이제 유저들이 직접 저희 공성전을 하면서 유튜브로 올린 영상을 제가 재캡처를 한 거라 화질은 좀 떨어집니다. 실제 게임 하면은 이보다는 좀 좋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많이 좋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는 그 대형 회사들이 대규모 투자를 해서 하이 퀄러티로 뽑는 게임의 컨셉이 아니라 약간 퀄러티는 낮추더라도 많은 유저들이 모여서 같이 협동하고 경쟁하고 이로부터 재화를 취득하는 이런 어떤 그 밸런스와 협동 경쟁을 만들어내는 게 저희 목표여서 실제로 뭐 일부러 의도적으로 퀄러티를 낮추고 더 많은 유저를 담기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 측면이 잘 유저들에게 좀 어필이 돼서 이런 이제 대규모 전투를 모바일에서 구현을 할 수 있었던 거고요. 이 전투 같은 경우는 실제로 그 걸려있는 보상이 현금 가치로 억대가 넘는 다이아가 걸려서 매우 치열하게 전투가 이루어졌고 지신 분들은 회사까지 찾아오셔서 사무실에서 담배 피면서 이렇게 물어내라 이렇게 하드 크레임을 받았던 이런 이제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매우 실제로 현금이 많이 걸린 경기라 이분들 매우 진지합니다. 9분 남았어. 나가자. 잘 보고. 이거. 자, 경지 볼게요. 오래 걸려. 허니. 가달러 칭잘 봐야지. 좀 기니까 스킵 하겠습니다. 자, 집중. 30초. 여러분 30초예요. 실제로 200명 정도가 동시에 이제 전투를 벌이는 장면이고요. 13, 12, 11, 10, 9, 8, 이모티콘. 전부 이모티콘. 4. 어쨌든 저희가 이제 한 2년 정도의 기간에 없는 살림에 나름 목표했던 스펙과 퀄러티, 퍼포먼스를 잘 뽑았다. 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럼 이제 요 제작 과정, 회사를 설립하고 런칭하고 해외까지 진출하는 과정에서 나왔던 어떤 그 인사이트들을 좀 정리해서 전달을 좀 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시장, 워낙 인터넷에 시장 정보들이 많으니까요. 시장 정보를 좀 말씀드리면 현재 조사기관에 따라 다소 차이는 있으나 전 세계 게임 시장 자체는 한 160조, 180조 정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어마어마하게 큰 시장이고, 그 중에 모바일 게임 시장이 글로벌하게 한 80조 정도 된다고 합니다. 한국이 그 중에서 7조 정도 시장, 10%를 차지하고 있는데, 우리나라가 마켓으로는 단일 국가 기준으로는 약 4위 정도 됩니다. 그래서 중국 1등, 북미, 일본, 그 다음에 한국 이렇게 보고 있고, 유럽 권역으로 묶으면 좀 큰데 국가별로 쪼개면 우리나라가 한 4위 정도 시장, 대단히 큰 시장입니다. 시장의 키워드, 지금 모바일 시장의 핵심 키워드를 보면 IP 게임의 트렌드가 아직 계속되고 있다. 그러니까 IP 게임이라면 오래된 온라인 게임, 리니지가 리니지 M을 만들고 바람의 나라가 바람의 나라 모바일이 나오고 이런 결국 이제 오래된 IP를 가진 회사들이 지금 모바일 게임을 출시하고 있는 경향이고, 또한 꼭 모바일 게임이 온라인 게임 IP가 아니더라도 웹툰 IP를 이용한 모바일 게임을 만들고 있고, 어쨌든 기존의 IP를 활용한 게임들이 매우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한국, 아시아 시장은 MMORPG, RPG 시장이 주류를 이루고 있습니다. 19년도에 롤플레잉이 시장 점유율이 52% 정도 나왔는데 올해는 60%를 넘기는 것 같고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구글 플레이 랭킹을 봐도 리니지, 리니지-M, 2M 다들 RPG. 그리고 장기 흥행. 예전에는 카카오 플랫폼을 이용해서 애니팡 하다가 또 캔디팡 나오고 이게 게임의 라이프 사이클이 계속 바뀌어가고 빨리빨리 바뀌었는데 카카오 플랫폼을 탈피하고 약간 게임이 자체가 되게 무거워지고 RPG 중심으로 시장이 재편되면서 한번 자리 잡으면 예전엔 모바일 게임의 PLC가 짧다 그래서 빨리 많이 내야 된다 이런 게 업계의 정설이었다면 지금은 생각보다 오래 가고 있습니다. 4년 5년 롱런하는 게임들이 많이 나오고 있고 그리고 이제 중국 게임 딱 찍어 제가 중국 게임이라고 이거는 좀 감정을 섞었습니다. 제가 사실은 외산 게임인데요. 외산 게임이 원래도 꽤 있었죠. 슈퍼셀 게임이나 킹닷컴 이런 글로벌의 유수의 게임들이 한국 시장에서 일정 포션을 가져가고 있었는데 최근 2, 3년 동안 거의 마켓 랭킹을 보면 한 30-40%를 중국 게임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우리는 중국에 물론 이제 며칠 전에 판호가 한번 나왔다고는 하나 거의 한 4년 동안 판호가 안 나오는 상황에서 중국 게임들은 우리나라 시장에 어마어마하게 이제 출시를 하고 있고 일단 그 과정에서 중국 게임의 퀄리티가 거의 글로벌 스탠다드에 올라갔다. 한국보다 훨씬 기술력이나 게임성이 많이 올라가 있고 또 하나는 한국 시장에서 어쨌든 중국 게임들이 브랜드 인지도나 IP를 썼다 하더라도 한국의 IP 인지도나 브랜드 인지도가 없기 때문에 어쨌든 연예인이나 셀럽을 이용한 대규모 마케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케팅 시장의 경쟁을 또 불을 지폈습니다. 손흥민이 갑자기 광고에 등장하고 유명 연예인들이 막 칼을 휘두르고 결국 중국산 게임이 약간 이건 저도 이게 정부가 지금 대처를 잘못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중국 게임들이 어마어마하게 유입되고 있습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제가 아까 이제 온도와 현장의 온도 차이가 있다라고 말씀드렸던 것이기도 하고 지금 4가지 트렌드 모두 IP 게임, IP 없는 회사는 더 힘들어지는 것. RPG는 기본적으로 수십억 단위의 개발비가 들어갑니다. 장기 흥행이란 말은 새로 진입할 틈이 좁다. 고착돼 있다 지금 이미 시장이. 거기에 외산 게임까지 마케팅 전쟁을 하고 있다. 이 4가지 트렌드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힘들어. 매우 터프한 시장이다. 지금 점점 더 모바일 게임 시장이 터프해지고 있다.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예, 이런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어쨌든 50대 재벌의 봤더니 올드 비즈니스에 있으신 분들 다 거둬내고 나면 바이오와 게임밖에 안 남습니다. 이 50대 부자 중에 그룹사 올드 비즈니스를 필터링하고 나면 바이오 부자와 게임 부자밖에 없다고 하니 그리고 생각보다 이제 생산 시설이 필요 없고 컴퓨터와 아이디어 있으면 할 수 있으니 게임 회사를 많이들 하려고 하시고 있고 도전하십니다. 하죠. 왜냐면 어쨌든 그 안에서 또 우리는 다양한 게임들을 경험할 수 있고 다양한 게임들이 나와서 시장을 다양화시켜 주니까 그런데 이제 어쨌든 시행착오들 과거에 겪었던 시행착오와 현실을 직시하고 시작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계속 반복해서 드리고 있습니다. 이건 그냥 제가 이거를 무슨 이론으로 하는 건 아니고
이해하시기 편하도록 게임 회사의 어떤 저희가 겪었던 단계를 4개로 뭐 그냥 그 기계적으로 나눠봤습니다. 셋업의 단계, 개발하는 단계, 유지하는 단계, 확장하는 단계. 그 각각의 단계에서 어떤 액션들을 하는가를 조금 정리를 해봤고요. 이 액션들은 그 전략과 게임의 장르, 게임의 회사의 상황에 따라 조금씩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글로벌 동시 런칭을 하는 회사는 뭐 런칭을 글로벌리로 한꺼번에 해야 될 거고, 그냥 확장이 한꺼번에 되는 거고, 또 해외를 선 런칭하고 국내를 후 런칭하는 회사들도 최근에 많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통상적인 RPG 개발과 일반적인 게임의 어떤 셋업부터 런칭까지 발전하는 단계를 그냥 기계적으로 분류해 놨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각 단계마다 저희가 겪었던 일들과 인사이트들을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체크포인트 1 이렇게 나눠 놨고요. 설립과 회사의 운영 계획을 짜는 단계에 들어가게 됩니다. 프로젝트의 사업 계획서가 있고 프로젝트 정의서가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초기 멤버를 셋업하고 채용을 해야 되는 단계입니다. 사업 계획서는 자금 계획이 다 포함되어 있고 매출과 자금 계획, 프로젝트 정의서는 어떤 게임을 만들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 정의가 들어가 있어야 됩니다. 이거 없이 네. 일단 이 단계에서 조금 중점적으로 봐야 되는 건 회사의 방향성을 좀 더 명확히 잡아 놓을 필요가 있다. 뭐 재밌는 게임을 만드는 회사, 뭐 이런 좀 막연한 느낌보다는 조금 더 방향이 잡혀 있는, 뭐 예를 들면 저희는 이거에 대해서 좀 노력을 한 편입니다. 많은 회사들이 장르 확장을 하는 경우, 특히 이제 제가 한 20년 넘게 이렇게 종사하면서 게임 회사는 80% 이상 망하는 게 일반적인 확률이고 그 망하는 과정에서 많은 원인이 프로젝트 하나를 성공하고, 제가 보니까 평균 그 성공한 자금으로 신작을 5개에서 7개를 시작합니다. 근데 이게 새로운 장르를 한다는 건 거의 새로운 회사를 하는 거나 마찬가지인데, 그래서 절대로 신작은 장르를 벗어나지 말자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딱 장르를 디파인하는 MMORPG만 해야지, 아무리 돈이 넘치고 사람들이 유혹을 해도 MMORPG만 하겠다, 그 장르를 벗어나지 않겠다라는 신념을 담아서 회사 이름 블루포션을 지었습니다. 그게 아니더라도 방향은 명확히 담겨 있으면 좋겠다. 소수정의 주주 개발자, 생각보다 또 이렇게, 물론 당연히 스타트업 멤버들이 주주일 거라고 생각하나 주주가 아닌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잘 되면 줄게, 뭐 이런 약속을 하는 경우도 많이 있고, 하나도 의미 없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시작하는 사람들은 코어고, 특히 이게 주주 핵심 멤버들, 스타트업 멤버들이, 스타트 멤버가 주주가 아닌 경우는 나중에 투자를 받기도 어렵습니다. 이 사람들은 왜 여기에 계속 있어야 될 이유가 뭡니까? 투자를 받고, 워낙 이 게임 쪽에서 투자 받고, 근데 개발자들, 핵심 개발자들 흩어져서 다시 또 회사 만들고, 이런 좀 불신의 영역이 좀 있기 때문에 이 멤버들을 정신, 멘탈리나 피지컬리 락인 할 수 있는 많은 장치들이 있어야 되고, 가장 중요한 건 주주를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프로젝트 핵심 방향은 리더들이 합의해라. 기획자, 디렉터, PD가 방향을 제시하고 따라가는 방식. 이거를 뭐 이게 뭐 약간 구상하는 쪽과 생산하는 쪽. 이게 이제 생산이 구상으로부터 소외되면 그들은 하청이 돼버리는 일종의
조직 내부에서의 내부 하청이 되는 이런 현상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이건 생산성에 너무 도움이 안 됩니다. 그래서 기획자가 방향을 제시해도 안 되고 프로젝트의 핵심은 무조건 리더들은 다 같이 공동히 합의해라.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의외로 디렉터만 알고 있는 방향, PD만 알고 있는 방향들, 기획은 기획팀이 하는 거지라고 생각할 경우 거의 생산성이 많이 떨어진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것도 매우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작은 회사들이 문서화를 잘 안 합니다. 저도 작은 회사에도 있었고 작은 회사에서 일할 때 또 큰 회사, 또 큰 회사가 물론 과도한 문서화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보고서 하나 만들어서 보고까지 가는데 2달 정도 걸리고 거기 투입된 인건비만 몇 억이 드는 경우도 있긴 한데, 물론 이제 과도한 건 좀 문제가 있습니다만, 작은 회사의 경우도 문서화를, 왜냐면 야 등 뒤에 돌아서면 있는데 무슨 문서냐, 문서화를 하지 않은 의사결정은 일단 그냥 아이디어지 플랜이 되지가 않습니다. 아이디어로 일을 할 수는 없고 결국 플랜이 나와야, 그게 기획이든 계획이든 플랜이 나와야 일을 되는 거고, 문서화를 하는 과정에서 막연한 부분들, 어떤 계획의 막연한 부분과 약간 책임의 공동화 지역이 있습니다. 이게 이 책이 얘네 책임인 것 같기도 하고 얘네 책임, 근데 그런 것들은 사실 그 얘기를 꺼내는 게 되게 피곤하고 피로도가 높아서 리더들이 건드리기가 약간 꺼림직할 때 이거 문서화를 무조건 하고 들어가지 않으면 나중에 절대적으로 다시 문제가 된다. 그래서 문서, 작은 회사일수록 잘해야 되고, 문서화를 할 줄 모르는 개발자는 사실 리스크가 많이 있습니다. 자기 생각이 정리가 안 되는 개발자라고 보면 됩니다. 그리고 저희가 되게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 중에, 중요 의사결정은 출력물로 공유해라. 이게 뭐 솔직히 뭐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스타트업을 위한 강연에서 출력을 하라 그러니 트렌드에 뭐 역행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최첨단의 구글 드라이브가 있고 같이 협업하는 툴이 많은데 무슨 뜬금없는 출력이야. 이게 저희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게 출력물이 갖는 의사결정의 무게감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같이 결정을 하는 것을 문서로 인쇄물이 갖는 어떤 의사결정의 무게감. 왜냐면 구글 드라이브에 있는 거 누가 가서 고치면 바뀌는 거 아닌가? 근데 출력물로 나눠줄 경우에 이게 되게 지켜야 되는 무게감이 생깁니다. 책임감도 생기고. 그래서 저희 워크숍 갈 때 프린터를 갖고 가서 거기서 결정하고 출력해서 한 분씩 나눠주고 사인해라. 이게 프로젝트 방향에 대해서 합의한 거다 라고 했습니다. 왜냐면 정말 출력물은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 목표를 최대한 현실적이고 구체적으로 잡자. 목표를 정하는 거에 대한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설들이 있습니다. 뭐 스펙스, 제가 뭐 SKD 이 특정 기업을 거론해도 뭐 구독자 많지 않을 수도 있으니까 하겠습니다. 제가 SK 자회사에 있을 때 스펙스를 했습니다. 스펙스는 목표를 200%를 세우면 150은 하더라. 근데 뭐 100을 잡으면 80을 하니까 일단 200을 잡아라. 그게 스펙스라고. 물론 그런 기반 산업과 그러니까 예상이 되는 지금의 고객이 있고 작년 매출 있고 올해 매출 있고 이게 흐름과 기반이 있는 비즈니스에서는 잡고 직원들을 쪼으면 나올 수 있겠죠. 근데 또 이제 게임 쪽에서는 사업계획 무용론도 있습니다. 그거 어차피 못 맞추지 않냐, 뭐하러 하냐, 실시간으로 결정하면 되지. 괜히 그거 잡고 거기에 얽매여서 빠른 의사결정에 방해가 된다, 의미가 없다, 하지 마라. 물론 이제 이거는 이제 뭐 선택하실 문제라고 보나, 저는 이건 되게 중요하다. 특히
이거를 맞추자고 한다기보다는 저희도 에오스레드 같은 경우는 사업 계획보다 성과가 한 6배, 7배 났기 때문에 완전 틀렸죠. 예. 근데 일단 게임 비즈니스는 함수가 있습니다. 이제 뭐 집객, NRU부터 뭐 MAU, DAU, MAU, PU 레이트, 그래서 세일즈 이런 함수 관계, 그러면 그 투자비, 인풋, 아웃풋 이게 이제 하나의 함수로 다 연결이 되는데 가설이 없다면 검증이 안 됩니다. 즉 이게 하나의 가설의 함수를 완성해 놓고 이 가설이 있어야 중간에 시츄에이션이 계속 바뀌더라도 어떤 부분이 바뀌고 있고 그래서 더 빨리 의사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NRU가 집객이 2배가 들어왔어. 그러면 이거는 시스템도 2배로 만들어야 되고 매출은 2배로 나겠네. 아니면 그럼 비용을 좀 줄여볼까? 뭐 이런 여러 가지 상황들의 리얼타임 의사결정을 위해선 함수를 하나 만들어 놓고 계속 바꿔가야 되기 때문에 최대한 목표를 구체적이고 현실적으로 잡는 것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안 맞더라도 이건 어차피 가설이기 때문에 가설이 있어야 검증할 함수가 생긴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음, 외부 투자를 전제로 자금 계획을 세우지 마라. 되게 힘든 이야기일 수 있는데 이건 현실인 것 같습니다. 저도 나름 20 몇 년의 경력을 앞세우고 업계 네트워크 뭐 아시는 분 다 저희도 투자는 실패를 해서 대출을 받았는데요. 실제로 그래서 아직 이제 지금 투자를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 이제 어느 정도 이제 궤도에 오른 다음에 투자를 받고 있는데 실제로 투자 시장이 매우 안 좋습니다. 뭐 속된 말로 게임업 투자 수익률이 돼지 농장보다 낮다고 합니다. 돼지 농장은 구제역 뭐 이런 것만 없으면 대충 수익률이 나오는데 이게 이제 대기업 중심으로 게임업이 재편되면서 중소 게임사들이 뭐 보시면 아시겠지만 게임에서 상장사 한 30개 리스트업 해보면 영업이익 나는 데가 반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만큼 양극화가 되었고 그 과정에서 중소 상장사까지 힘든 상황에 신생 뭐 이런 업체들은 거의 뭐 고사하는 상황들이 나왔고 그 과정에서 뭐 만세를 부르는 건 그래도 양반 만세라 하면 지지치는 아예 잠수 연락도 안 되고 이러다 보니 투자 업계에서는 최근 그러니까 될 만한 데에 몰빵을 하든가 되는 놈한테 몰빵을 하든가 아예 검증되지 않은 시장에서 신작에 대한 투자가 엄청나게 보수적입니다. 그러다 보니 자금 계획을 투자를 전제로 저희도 이력서를 받아보면 뭐 게임업계 이력서 뭐 평균 경력 2, 3년이라고 하는데 보면 투자 유치 실패로 회사 경영 악화 이런 게 거의 다 한두 줄은 들어가 있습니다. 그만큼 투자 시장이 좋지는 않습니다. 물론 뭐 그 인디 같은 경우는 런칭까지의 자금이 많이 안 들어가기 때문에 하시면서 투자를 받고 뭐 밑에 있는 것처럼 정부 지원 자금이나 제작 지원 프로그램을 이용하시면 많이 도움이 될 텐데 생각보다 정부 지원 프로그램들이 많습니다. 이건 정말 잘 이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근데 외부 투자는 생각보다 쉽지가 않습니다. 외부 투자를 전제로 게임 비즈니스를 시작하신다면 많은 사람들을 실업자로 만들 수 있는 리스크가 상당히 있다고 저는 좀 조언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희 홈페이지에서 이렇게 게임 회사 저희 회사 방향을 좀 설명을 해놨고 그 다음에 이쪽에서는 저희 이제 처음에 시작할 때 사업계획서에 있었던 거고 많이 도움이 됐던 건 저희가 이제 2가지 재무 예측을 했는데 뭐 잘 되는 거는 그 다음에 BEP 요 정도를 하면 먹고 살 수는 있어. 이게 어느 정도일까? 트래픽은 얼마고 서버는 몇 대고 매출은 얼마 정도면 우리는 굶진 않는다. 요거를 예측을 했고
그 숫자를 가지고 있으니까 조금 더 자신감이 생깁니다. 이게 우리 식구들 같이 굶지 않을 만큼의 성과는 얼마일까? 아, 그래, 이 정도는 그래도 할 수 있을 것 같다. 해볼 만하다. 이런 자신감, 이런 걸 갖게 되는 어떤 BP 포인트를 예측하는 것도 되게 중요한 예측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두 번째, 개발 단계입니다. 개발 단계는 뭐 당연히 R&D 하고 프로토타이핑, 뭐 프로덕션, 폴리싱, 그다음에 쇼케이스, 클배 뭐 이런 걸 진행하는 것. 예. 요 단계에서 저희가 중점적으로 진행했던 건 차별화는 더하는 것이 아니라 빼는 것이다. 사실 이게 말은 쉬운데 쉽지가 않습니다. 특히 이제 투자를 받거나 퍼블리셔를 찾으려고 하는 생각이 어쨌든 마음속에는 그게 되든 안 되든 아마 계획에는 있으실 것이고, 그러다 보면 그들이 이제 게임을 보면 평가할 때 뭐 맨날 물어보는 게 차별화 포인트는 뭡니까? 사실은 차별화는 이미 게임이라는 업계가 마치 뭐 지금 뭐 멜로디 음원 이것도 이제 거의 고갈돼 간다고, 거의 비슷한 게 계속 나와서 이번에 뭐 디스코도 뭐 옛날 노래랑 거의 멜로디가 똑같은데 이게 만들 수 있는 창작의 영역이 점점 이제 고갈되는 것처럼 게임도 실제로 뭐 시스템이 아주 세상에 없던 게 거의 없습니다. 뭐 텐센트도 가장 잘 모방하라라고 본인들의 어떤 제작 철학을 얘기하는 것처럼 우리가 지향하는 게임성에 얼마나 적합한 거를 선택하고 잘 조합하고 융합하느냐의 문제지, 실제로 뭐 세상에 없는 걸 만드는 건 사실 쉽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투자사나 퍼블리셔들 그래서 뭐 이거 좋은데 차별화 포인트가 뭐예요? 근데 거기에다 대고 저희는 이게 없어서 차별합니다 라고 얘기하기에는 좀 뻘쭘하기도 하고 고민을 안 한 것처럼 보이기도 하고, 근데 사실은 그게 되게 중요한 엣지인데 그거를 그렇게 깊게 고민을 안 한 사람이 단시간 내에 이게 정말 이 사람이 빼는구나, 대단하다, 단순해서 좋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흔치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어려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셔야 된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점점 시간이 없고 바쁘고 선택의 고민의 순간이 짧아지기 때문에 복잡한 걸 싫어합니다.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개발 과정, 의사결정 과정은 기록하고 보관 다들 하고 계실 텐데 이거는 저는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리더가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하는데요. 회의록도 제가 주로 적고, 개발 과정과 의사결정 과정은 누구 시켜서 뭐 스텝을 시켜서 이건 안 되고 리더가 자기가 기록을 사관이 돼서 제작 과정을 정리하고, 그래 이거는 나중에 평가의 기록이 되기도 하고 신작이 생할 때 어떤 하나의 가이드라인이 되기 때문에 이 기록하는 건 리더들이 꼭 시간을 내서 하셔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급해도 애매한 인력은 충원을 하지 말자. 뭐 쉽진 않죠. 스타트업이 사람 뽑는 게 얼마나 어려운데, 그러더라도 주로 애매함은 두 가지 포인트에서 발생을 합니다. 역할의 애매함과 관계의 애매함. 역할의 애매함은 얘가 애는 되게 좋고 배경 그래픽은 잘할 것 같은데 우리는 지금 캐릭터 원화가 필요한데 배경 원화인데 그래도 한번 뽑아볼까? 이런 상황. 나중에 못 뽑을 것 같아서 뽑았네. 뭐 이런 것. 그다음 관계는 지금 파트장하고 이게 경력 연차가 애매한데, 이런 경우에는 다 뽑았을 때 대부분 다 문제가 되고 그 사람이 나갔을 때는 더 문제가 됩니다. 약간 회사가 바보 되는 느낌. 그래서 애매한, 생각보다 사람이 하나 들어와서 메꿔지는 일이 크지 않고 역으로 한 사람이 동기부여가 더 돼서 할 수 있는 일이 생각보다 많다. 뭐 이런 경험을 좀 말씀드리고 싶고, 외주 개발은 뭐 비용 절감 효과가 많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뭐 관리 리소스도 그렇고 요즘 인건비들이 또 해외 외주도 많이 비싸서 외주 개발은 뭐 저희는 핵심 개발자 위에는 다 외주를 해서 비용을 절감하고 있어요. 과연 실제로 해보면 계산해보면 많이 안 그렇고
이 사람이랑 계약서 왔다 갔다 하고 뭐 커뮤니케이션 하는 시간만 버리는 경우도 꽤 있습니다. 마케팅에서 광고보다 기사를 활용하자. 요즘 과거보다 게임 쪽의 매체가 뭐 많이 작아졌다고는 하나 그래도 많은 매체들이 있고 사람들은 뭐 광고로 10번 보는 것보다는 기사로 한 번 보는 거에 신뢰를 많이 주고 있고 충분히 미디어들도 이런 어려운 게임 환경에서 도와주려고 많이들 노력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자리를 마련하고 그런 기회를 마련한다면 상당히 도움이 많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클베 게임의 문제점을 확인하는 과정입니다. 클베는 요즘 뭐 마케팅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 약간 클베를 좀 잘 안 하시는 경우도 있는데 어쨌든 클베를 했던 게임에 대해서 유저들은 많은 신뢰를 보내고 있고 특히 작은 회사일수록 꼭 했으면 한다. 저는 맨 밑에 또 제3자 퍼블리싱을 기대하지 마라. 어쨌든 퍼블리셔는 이제는 퍼블리싱 비즈니스는 거의 95%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개발해서 퍼블리셔한테 판권료 받고 서비스를 하는 비즈니스는 이제 거의 사라졌다고 보시는 게 좋고요. 자체 서비스를 한다고 생각하시고 개발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게 된다 하더라도 안 하는 걸 권장드립니다. 왜냐하면 개발사는 2년, 1년 이렇게 개발을 하고 그래서 오래 서비스를 해야 되는 게 그들의 개발사의 어떤 로직이고 퍼블리셔는 계속 라인업을 신작을 갖다 대야 되기 때문에 서로가 지향하는 어떤 삶의 태도가 다릅니다. 이런 상황에서 같이 눈높이를 맞춰서 간다는 것 자체가 매우 어렵습니다. 그래서 힘들어도 또 볼륨이 좀 작고 마케팅을 크게 못해도 그게 좀 아쉬울 수는 있으나 길게 봤을 때는 제3자 퍼블리싱을 기대하지 말자. 하는 분들도 많지 않고 해도 그리 좋을 게 없더라. 뭐 이런 경험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희 이거 없는 살림에 미디어 쇼케이스를 했습니다. 이게 왜냐면 사실 뭐 미디어 쇼케이스를 한다고 기자분들한테 레터를 보냈을 때 아니 무슨 처음 보는 회사가 기자를 뭐 모아다 놓고 쇼케이스를 한다고? 뭐 하는 거지? 약간 의외성. 저희는 또 이렇게 의외성. 이거 뭐지? 그럼 궁금해서라도 오지 않겠냐. 그래서 이 최근에는 예전에 온라인 게임은 대부분 쇼케이스를 했습니다. 쇼케이스 사회도 많이 보셨어요. 근데 요즘은 뭐 대기업들이 호텔에서 막 이렇게 컨벤션 센터에서 막 하고 중소 게임사들은 그냥 찌그러져서 조용히 런칭하고 그게 왜 그래야 되나? 과연 얼마나 들까? 근데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오시고 기사도 많이 나고 비용은 생각보다 많이 안 들었습니다. 규모는 아주 반지하의 넓은 대관을 해서 인테리어나 뭐 이런 출력물들은 비싸지 않으니까 그래서 규모 있게 진행을 했고 그게 이게 나름 규모 있는 RPG가 런칭을 하는구나라는 시장의 신뢰감을 줄 수 있었다. 그래서 비용 대비 몇 배 효율을 얻을 수 있다. 그래서 작게든 예전에는 PC방에서도 저 네오이지 PC방에서 런칭 파티 기자들 모시고 뭐 런칭 파티 하고 그랬는데 요즘은 모바일이라 더 그런지 더 뻘쭘해 하시더라고요. 근데 모바일이더라도 규모가 작더라도 런칭 쇼케이스는 매체랑 하는 걸 저는 권장을 드립니다. 이렇게 프로젝트 방향 정리를 하고 개발을 해서 사전 가입까지 이렇게 진행을 했었습니다. 이제 런칭과 라이브 단계에서 좀 신경 써야 되는 시간이 생각보다 빠르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10분. 일단 뭐 뒤에 얘기든 과도한 마케팅은 실망을 증폭시킨다. 저희는 마케팅비를 더 있어도 쓰지 말자라고 했습니다. 왜냐면 요즘 소비자들이 너무나 똑똑하기 때문에 마케팅빨이 생각보다 잘 안 먹힙니다. 그리고 과도한 마케팅은 기대치를 높이고 이게
뭐 영화나 뭐 이런 것처럼 한 번 보고 많은 거면 후킹해서 구매 한 번 하고 나면 끝나니까. 근데 게임은 유통이 아니라 서비스, 몇 년 동안 매달 얼마씩 돈을 지불해야 되는 거고, 제품의 신뢰도와 소비자와 이 서비스의 신뢰도가 핵심이기 때문에 유저들의 기대치를 너무 높여도 안 되고, 그냥 우리가 가진 어떤 퀄리티를 솔직하고 담백하게 알리는 것에 충실하는 게 핵심이다. 그래서 요즘 유저들이 셀러 마케팅 딱 뜨면 저 광고비 뽑으려면 가차를 얼마나 돌려야 되나, 저것도 뭐 이런, 이미 소비자들은 너무나 현명해졌기 때문에 과도한 광고는 역으로 서비스의 품질을 저하시킵니다. 뭐 지표에 대한 얘기는, 저는 예전에 지표주의자였고, 근데 지내다 보니 이게 굳이 지표를 분석하는데 많은 시간을 들이지 말자. 특히 모바일 쪽에서는 지표 분석과 뭐 이런 쪽 되게 많이 신경을 쓰는데, 특히 MMO는 통제되지 않는 지표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냥 누구를 설득시키고자 하는 지표 분석도 시간만 끌고 있고요. 그래서 저는 직관을 좀 더 중요시하자. 그리고 유저 커뮤니케이션에서 내용이 아니라 의도를 전달해라 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게 소비자들이 또 워낙 똑똑하셔서, 그리고 저희보다 더 많이 게임을, 개발자보다 유저는 더 많이 게임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실을 전달하는 거 이미 사실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의도를 전달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 이런. 그리고 매출은 만드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지는 것이다 라고 뭐 이렇게 정의를 해봤는데, 물건을 내는 게 아니라 고객의 그 니즈를 만들어내는 것, 그러니까 욕구를 만들어내는데 충실하면 물건은, 그러니까 상품에, 지금 뭐 어떤 게임들 보면 뭐 패키지 막 수십 개 막 내고 상점 들어가면 메뉴가, 근데 저희는 판매 상품을 최소화하자. 왜냐하면 저희가 이제 어른들 게임이기 때문에 뭘 살까 고민하는 것도 피곤하다. 저조차도 그렇고요. 짜장면집 3군데 있는 것보다 뭐 그냥 짜장면집 하나, 순댓국집 하나, 뭐 분식집 하나 있으면 그냥 글로 가는 게 가장 마음이 편안한 상태가 되지 않는가? 그래서 제품은 최소화하고 살 물건은 최소화하되 그걸 사야 될 이유를 만드는 데 집중하는 게 하나의 또 방법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예. 그래서 저희가 이게 이제 뭐 런칭 레터를 처음 런칭할 때 유저분들께 보냈고, 저희 유저분들 모아서 지금의 어떤 모험과 유저 간담회 이런 것들을, 이것도 사실 이제 저희보다는 고객님들이 같은 게임을 하는 고객이 부끄럽지 않게 이거 여기는 투자를 많이 해서 좀 더 손님을 모시는 잔치상은 좀 더 푸짐하고 격을 차리는 것, 이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기자 간담회 기자분들보다 더 격을 높은 비용을 투자해서 그러니까 우리의 이제 그 고객의 서열에는 고객, 기자, 뭐 직원, 주주 뭐 이렇게 좀 나름대로 레벨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현재 서비스 상황과 개발 현황을 매달 뭐 대표이자 PD가 상황을 설명드리고 향후 개발하고자 하는 방향과 의도를 설명드리는 PD 브리핑을 매달 진행을 합니다. 자, 시간이 마지막 체크포인트 확장. 해외 런칭, 대만에서 예상보다 되게 좋은 결과를 얻게 됐습니다. 이게 사실 이제 지금 메이저 게임사들도 해외 나갈 때는 퍼블리셔를 끼고 같이 가는데, 저희는 아까와 같은 철학에 의거해서 무모하게도 대만도 직접 가자, 뭐 어떠냐 해보는 거지. 그래서
직접 서비스를 했고 대만에서도 전체 통합 랭킹 2위를 달성을 하고 되게 뿌듯했습니다. 그걸 했던 제일 이제 저희의 서비스의 어떤 정신은 사실 한국 유저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막 고객 크레임이 막 찾아와서 상담실에서 막 담배도 태우시고 그러시는데 뭐 저희 고객님들의 뭐 당연한 분노라고 생각하는데 해외 유저들은 또 욕을 하시겠지만 중국어고 직접 이렇게 오질 않을 것 같으니까 약간 업데이트를 쉽게 편하게 생각하는 경향이 저도 예전에도 있었고 지금 그런 것들이 좀 없지 않아 있는데 이건 사람의 마음이 뭐 화나는데 국적 있냐 똑같이 열받는다 이거 우리 똑같이 해야 된다. 그래서 서비스의 품질을 와 텐션을 국내와 똑같이 유지해야 된다 라고 해서 이거는 되게 중요했던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멀티 프로젝트는 그 자체가 리스크다. 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 성공하면 이제 신작에 대한 얘기인데 하나 성공하면 제가 진짜로 7개, 5개, 5개는 평균 7개. 왜냐면 그때 이제 성공한 프로젝트에 각 팀장들이 프로젝트 PD를 하나씩 차고 나가서 제가 그래서 농담처럼 왜 성공했으면 돈을 주시지 관직을 주시냐. 이게 그거는 그것도 장르도 다 다르면 하나의 장르는 하나의 회사라고 보시면 되고요. 게임이 깊이도 깊어지고 워낙 복잡도가 높아지고 산업의 복잡도도 높아져서 다른 장르의 게임을 한다는 것은 그냥 다른 회사를 하나 더 운영한다고 생각하시는 게 맞고 프로젝트 하나, 2개 늘어나는 건 그거 다 망한다고 가정하고 재무계획을 짜시는 게 가장 안전한 계획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5개 다 망했을 때 우리는 6개 그때 하나 6개째 하나를 할 수 있을까? 그래서 통상 성공한 프로젝트의 개수만큼만 신작을 하는 게 바람직하다. 그래야 노하우도 다시 집결돼서 이어지고 그래서 계속 성공을 이어갈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거 뭐 또 지루하게 꽤 오래 왔으니까 저희 뭐 대만 런칭하면서 이게 이제 뭐 이렇게 한국과 직접 서비스를 하니까 한국에서 썼던 소재들을 저희가 직접 다 쓸 수 있고 이거 이제 영화랑 좀 어쨌든 이제 글로벌 했으니까 뭐 이렇게 약간 글로벌 광고도 한번 영화랑 콜라보레이션 하니까 화질이 좀 아까 보셨던 저희 프로모션 영상과 어린지드라는 영화랑 같이 공동 프로모션 했던 알아들을 수는 없습니다. 네. 자, 1시간이 거의 마쳤습니다. 저희가 게임 에어스레드라는 게임을 런칭할 때 이제 오랜 고민 끝에 잡았던 슬로건이 함부로 시작하지 말 것. 가장 위험한 MMORPG 에어스. 이게 이제 전 세계에 나가는 게임의 슬로건이거든요. 제가 게임 업계를 이렇게 돌아보니 지금 상황이 이렇습니다. 사실 매우 터프한 시장이 되어가고 있고 양극화가 되어가고 있고 하지만 또 안 할 수는 없고 그래서 이 위험을 충분히 인지하시고 충분히 준비하시고 차분하게 시작하셔서 꼭 성공에 이르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어디 여기 가시나요? 네, 이렇게 해서 오늘 장시간 동안 우리 블루포션 게임즈의 신영근 대표님의 강의를 잘 들어봤습니다. 힘드셨죠? 이게
벽에 대고 얘기를 한 시간을 하니까 목이 그쵸? 조금 그런데요, 제가 아까 실시간으로 모니터링을 했는데 많은 분들이 네. 댓글도 달아주시고 하셨습니다. 지금 아, 대표님께서는 못 보셨겠지만, 그래서 참여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저희가 이제 질의응답을 조금 가져볼까 하는데요. 네, 몇 가지 질문을 저희가 추려서 질문을 네네. 드리겠습니다. 아, 네, 첫 번째 질문은요, 이 게임 타겟 유저 설정은 어찌 해야 하나요?에 대한 좀 구체적인 답변을 원하는 질문이 왔어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대표님? 타겟 이건 이제 그 피타겟 입장에서 되게 기분 나쁜 말이죠. 내가 타겟인가 약간 그런. 통상적으로 이제 저희는 그렇게 진행을 합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광고 대행사들이 이렇게 마케팅 전략을 가져와 보세요. 그러면 뭐 20대 여성, 30대 남성, 이거 이렇게 이제 타겟이라고. 그러면 이제 저희는 그런 대행사는 쓰진 않죠. 네. 왜냐하면 그거는 인구 통계학적으로 그냥 분류를 하는 거지. 그렇죠. 굳이 나눌 그건 필요가 타겟은 아니, 그러니까 뭐 나누는 거가 있을 수는 있죠. 근데 없죠. 네. 그건 이제 분류라고 보고 저희는 우리는 소비자의 구체적 상황을 정리한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희는 네. 이거를 숫자로 보는 순간 거기에는 파악이 안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우리가 이제 고객, 그러니까 이제 고객층이 어떻게 될 것인가를 예측한다. 어떻게 설정하느냐는 조금 더 상황을 구체적으로 정리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뭐 솔직히 뭐 20대 남성도 게임 안 하는 애들, 뭐 해보지도 않는 애들도 있고, 맞습니다. 50대, 60대도 요즘은 게임 엄청 하시는 맞습니다. 분들 많이 네. 계시고. 그래서 조금 더 게임에 지향하는 바와 방향성이 정교한 게임일수록, 예를 들면 저희 같은 경우는 최근에 이런 또 대기업들이 어떤 재편되면서 이 계속되는 과금 스트레스에 지친 유저들, 그래서 게임을 모바일 MMORPG를 계속 하고는 있으나 이런 과도한 현질에 지친 유저들, 그리고 예전에 온라인 게임을 많이 했던, 그리고 이런 거래형 RPG를 해보셨던, 그래서 지금은 이탈해 있고 아니면 이탈하려고 하고 있고, 그런 조금 더 구체적인 상황. 그래서 제 주위에 얘 같은 애 이런 사람들이야 라고, 이거를 집단과 숫자로 보지 말고 인격과 상황으로 파악을 하는 게, 전략을 짜는데 메시지를 구성할 때 이분한테는 무엇을 말씀을 드리면 해보실까, 뭐 이런 전략이 좀 자연스럽게 나오지. 20대 여성 뭐라 그래요. 이게 좀 제가 볼 때는 그렇게 접근을 하시는 게 타겟을 잡으실 때 훨씬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네, 그럴 생각을 것 합니다. 같습니다. 다음 질문은 운영에 관련된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이 게임 회사 설립과 운영을 할 때 세금과 같은 이 부수적인 비용의 절감을 위한 팁. 아까 뭐 어떻게 비용 절감을 하셨는지 조금 설명해 주셨지만, 네. 이 질문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세요. 뭐 아까 외주가 생각보다 비용이, 근데 일단 생각보다 뭐 이거는 전문가들 분들도 더 있으실 거고, 사실 저는 뭐 개발과 사업 쪽이고 세무나 이런 쪽은 아닌데, 네. 생각보다 정부 지원 사업들이 대단히 많습니다. 네, 요즘에 많죠. 특히 이 코로나 시대에 제가 뭐 당연히 뭐 지금 고용 쪽에서 보조해 주는 것도 있고, 제작 지원, 컨진원 제작 지원, 저도 부서 뭐 중소벤처부 쪽도 있고 고용노동부도 있고, 전 솔직히 이 강연 때문에 제가 뭐 강남구청 사이트를 들어갈 일이 없잖아요. 일반인들은 어디 뭐 범칙금 내러나 들어갈까? 근데 들어갔더니 거기도 구에서 하는 뭐 우수 일자리 창출 업체의 뭐 지원. 채용 지원 뭐 이런 것들이 네. 너무나 많습니다. 그리고 저도 재밌게도 이제 최근에 인건비를 한 1억 정도를 절감을 했는데, 그게 뭔가면 고용노동부에서 청년 디지털 일자리 지원 정책이라는 게
솔직히 있는 줄 아무도 모르죠. 왜냐하면 정부는 광고를 안 하니까 네이버에 광고하진 않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엘리베이터를 타려고 이렇게 이제 회사에서 있는데 이 벽에 이렇게 그게 있길래 이거 이제 사실은 잘 안 보이지만 이거 한번 찍어서 담당자한테 보냈더니 그 담당 부서가 저희 건물 2층에 있었고 실제로 이런 채용 인원에 대해서 인당 거의 190만 원씩 월 10명까지 그럼 1,900만 원 정도를 월 6개월이면은 1.2억 정도 물론 이제 10명 풀로는 저희가 뭐 채용 근데 저희도 지금 계속 채용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네. 이런 지원 제도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네. 뭐 전담은 아니더라도 담당이라도 배정을 해서 컨진원 제작 지원 뭐 정부 지원 사업들은 무조건 서치를 계속 하시는 게 정말 많은 도움이 된다. 뭐 나중에 뭐 돈 많이 버시면 그거 다 세금으로 뱉으실 거니까 지금 많이들 그걸 이용하시는 게 좋고 컨진원 제작 지원 사업은 반드시 해야 되고 그다음에 벤처 등록, 연구소 등록은 세제 혜택이 있기 때문에 그것도 뭐 반드시 진행하셔야 돼요. 이런 건 뭐 이미 간단한 경영 컨설팅 해보시면 다 알 수 있는 것. 네, 요즘에는 이 스타트업을 위한 지원 사업들이 굉장히 많고, 네네. 네, 새로 시작되는 연도에도 네. 많은 너무 예산이 많은 도움이 투입됐다고 되더라고요.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도움을 받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질문은요. 이 비대면 시대에 맞는 게임 아이템 기획 시 첫 번째로 고려해야 할 사항, 그리고 코로나와 게임의 연관성은 어떻게 될까요? 얼마나 밀접할까요? 뭐 이런 질문 코로나 있었거든요. 아무래도 요즘 사람들은 뭐 네. 코로나 시대에 뭐 대박 난 거 아니냐 막 이런 온택트 게임 비즈니스 씁쓸한 이면이 있습니다. 코로나는 사람들을 온라인 세상에 가둬놓고 있죠. 거의 뭐 게임 속에 이제 게임 뭐 미디어 다른 동영상 콘텐츠도 보고 계신데 저희가 이번에 이제 대만 런칭할 때 11월에 이제 그 업체 실사를 나가서 이제 운영 대행 마케팅 해줄 대행사를 좀 이렇게 실사를 했고 12월에 선정을 해서 2월에 출장 이제 킥오프를 하러 대만을 그때 이제 대만 게임쇼와 킥오프를 같이 해서 한 10명 정도 호텔이랑 비행기 다 예약하고 났는데 이제 딱 봉쇄가 돼서 네. 비행기랑 호텔은 그냥 다 날리고 그 뒤로는 한 번도 못 만나고 저희는 한 번 실사한 업체이기 때문에 그래도 얼굴을 아니까 일은 했지만 사실 이제 봉쇄가 된 상황에서 거의 이제 화상으로만 런칭을 하게 된 거죠. 근데 이 회사가 예를 들면 수십억의 마케팅비를 집행을 해줘야 되는데 먹튀하면 뭐 국경이 봉쇄돼서 쫓으러도 못 가는 거예요. 그럼 이거 그냥 이런 리스크들이 존재하고 있는 상황에서 런칭을 하게 되는데 문제는 그나마 저희 같은 경우는 코로나 이전에 네트워크를 만들었고 같이 이제 그거를 했기 때문에 이 업체를 할 수 있었지. 지금 저희가 러시아나 이제 새로운 국가랑 지금 컨택을 하는 데는 거의 한번 만나보지도 못하고 손 한번 못 잡아보고 막 비용을 투자를 해야 되는 상황이 벌어지는 리스크가 있고 이 상황은 사실은 양극화를 더 심화시킵니다. 왜냐하면 기존의 큰 회사들은 네트워크가 다 있고 이미 만들어진 협업 프로세스 같이 일했던 경험들이 있는데 생짜로 새로 하는 사람들은 만날 수도 없고 이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협업하기가 또 해외 나가기가 상황이 더 어려워져서 제가 볼 때는 이 코로나는 기존 라이브 업체들은 트래픽이 올라가고 뭐 더 좋아지고 근데 아직 개발하고 있고 진출하고자 하는 회사들에게는 진입 장벽이 더 높아지는 악영향이 있어서 결론적으로는 양극화를 심화시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또 이렇게 해서 더 위험해지는 이런 상황이 계속 가속화되고 있는 것 같다 이런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하루빨리 좀 좋아졌으면 좋겠어요. 모두를 정말입니다. 위해서. 네. 전 세계가 우울합니다. 네.
자, 그 다음 질문인데요. 요즘 중소업체들로부터 이 대기업들까지 게임 시장은 그야말로 포화 상태인 것 같다. 근데 이 게임 시장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노하우가 궁금합니다. 아까 물론 조금 설명해 주셨지만 정말로 더 좀 콕 집어서 어떤 노하우가 더 필요할까요? 어쨌든 이 시장이 이렇고 어려운 상황이지만 우리는 또 돌파를 해야죠. 그렇죠. 그러면 돌파를 하기 위해서는 약점을 파악해야죠. 급소를. 저희도 그래왔고 이런 상황이 두 가지의 기회는 있습니다. 하나는 기존의 대기업들이 마케팅의 물량과 그러니까 매체를 독점하고 물량으로 도배를 하고 물량으로 밀어붙이면 그냥 트래픽과 시장을 그냥 독점하던 매스미디어의 시대에 지금 퍼스널 미디어의 전환이 됐고 그렇죠. 이미 이러한 어떤 기존 미디어의 파워가 약해지고 사람들은 상당히 폭발적 전파력을 갖고 있습니다. 에 대해서 광고를 기억하는 사람은 없어요. 그건 자생적인 유저들이 컨텐츠만 된다면 폭발할 준비는 하고 있다. 그래서 컨텐츠를 잘 만들고 그런 어떤 퍼스널 미디어를 적절히 이용하고 그 적절이라는 것이 물론 막연할 수도 있지만 되게 소비자들의 마음을 움직이면 또 하나는 또 하나의 기회는 소비자들이 매우 현명해지고 있다. 아까 말씀드린 대기업과의 전쟁에서 광고를 막 100억, 200억 딱 때리면 와 하는 사람들은 초등학생. 이제 좀 게임을 해보신 분들은 야, 저 광고비 뽑으려면 확률이 얼마나 또 낮아질까. 그런데 이 대기업들은 어차피 이 자본의 논리로 인해서 지속적으로 성장을 해야 되고 이번 연도에 1000억을 벌었으면 다음 연도에는 2500억을 벌어야 주가가 관리되는 이 시장에서 네. 계속적인 유저들의 어떤 결제에 대한 피로와 불만, 녹초가 되어 있는 상황들 여기에 작은 회사들은 뭐 10억만 벌어도 우리는 유저들과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상황이 돼. 그러면 이런 어떤 자본의 논리를 깰 수 있는 또 소비자들은 지쳐있고 준비가 돼 있다. 그러면 서로 재밌게 게임하고 적절한 돈을 쓰고 이런 환경을 만들 수 있다면 충분히 그 틈에 기회가 있지 않나. 그래서 요약하자면 현명해지는 소비자와 퍼스널 미디어의 어떤 발달이 작은 회사들에게 기회를 확 열어주진 않더라도 만들 공간을 있다 생각을 합니다. 뭐 저희도 그런 업체 중에 하나였고요. 예, 뭐 마케팅비로 따지면 뭐 잽이 안 되는 싸움을 했던 거고 그래도 대기업 틈바구니에 중간에 딱 끼는 성과를 만들어냈습니다. 결국에는 그러니까 소비자들의 니즈를 더 정확하게 파악하는 네, 그런 마음을 읽어야죠. 그럼요. 결국은 그게 마음을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그거를 할 수 있는 건 되게 매크로한 숫자에 연연하지 말고 네. 마이크로한 사람들의 상황과 이야기를 들어보는 것. 그럴 수 있는 게 작은 회사의 장점이기도 합니다. 그렇습니다. 네, 자 5번째 질문. 이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재택근무가 네. 지금 보편화가 되고 있는데 이 근무 형태 변화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게임 회사 설립 어떤 영향을 줄까요? 이런 질문이 있습니다. 뭐 그냥 단편적으로 말씀드리면 개발사는 일단 우선 많은 분들은 개발을 해야지 퍼블리셔를 만드는 분은 없으니까 개발사는 이 사업계획 아까 잡으신 거에 개발 일정을 최소한 30% 정도는 더 잡으셔야 될 겁니다. 일단은 재택이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대부분 다는 아니고 많은 부분은 개발은 큰 개발사들도 재택보다는 격일 휴무를 쓰는 이유는 어차피 리소스가 다
안에 있고 외부망으로 접근을 못하고 이렇기 때문에 실제로 재택으로 개발을 한다는 건 되게 어렵고, 뭐 퍼블리셔 유통 쪽은 회의로 의사결정하고 문서 작업하면 모르겠으나 이제 아트 리소스와 프로그램 리소스를 다루는 팀들은 되게 어렵죠. 그리고 뭐 그런 프로세스나 환경이 큰 기업들은 재택근무할 수 있는 환경이 되지만 어렵기 때문에 일단 그런 걸 감안하면 개발 기간을 좀 더 고려해야 된다. 네. 그리고 이조차 작은 기업들은 더 힘들다. 뭐 이런 좀 가끔 뭐 이렇게 기사에 어느 기업 뭐 재택, 어느 기업 휴가 막 이런 거 막 나는데, 그런 걸 보면 이제 작은 기업들은, 그렇게 못하는 기업들은 좀 마음이 아프고, 그래서 서로 마음적으로 더 위로를 해가면서 네. 살아야 되는 뭐 진짜 힘든 세상을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코로나가 빨리 없어져야겠네요. 네. 네, 저희가 이제 사전 질문을 가지고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는데요. 사실 현장에서도 많은 분들이 질문을 계속 주시고 계세요. 오늘 참가해주신 분 중에 한 분이 이런 질문을 해주셨어요. 모바일 게임으로 성공하려면 가차가 필수인지 궁금합니다. 그렇지는 않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제 가차는 뭐 하나의 어떤 아이템을 획득하는 방식 중에 하나고, 네. 그런데 이제 뭐 냉정하게 보면 뽑기, 이게 두 가지, 뽑기 자체에서 재미를 갖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걸로 방송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뽑기 네. 방송 네네. 뽑으면서 쾌감을 느끼는, 그렇죠. 일종의 이제 도박성이 가미된 거고, 구매에 도박성이 가미된 건데, 뭐 사실 뭐 냉정하게 보면 가차 방식이 매출을 더 증폭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많은 회사들이 가차 방식을 쓰고 있고, 근데 이제 가차를 쓰더라도 어느 수준까지, 이거 뭐 물건을 10개를 파는데 10개를 다 가차로 판다, 이거는 방식이 있고, 그 중에 가차 방식과 직접 판매 방식을 얼마나 비중을 섞을 것인가는 개발 철학에 가깝다고 보고, 네. 아마 이제 뭐 내일인가 이제 엘리온이 오픈을 하지만, 아마 아까 제가 이제 소비자들이 많이 지쳐간다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느 정도 이 상황이 더 가면 정액제 모바일 MMORPG가 역으로, 이게 이제 맨 처음에 MMORPG의 시작은 정액제로 시작이 됐으니까, 역으로 가다 보면 정액제 BM이 나와서 소비자들에게 딱 소비 규모를 확정 짓고 그 안에서 나오는 그런 차별화의 BM이 회귀할 수도 있다고는 봅니다. 그것도 하나의 큰 차별화하고 좋은 접근법이라고 생각하고, 필수는 아니나 뭐 현재의 매출을 올리는데 가장 보편화된 방식, 현재로. 비중이 문제이고 꼭 필수는 아니다. 네, 마지막 질문 하나만 더 네. 질문해도 될까요? 게임업계는 금융혁신, 샌드박스, 마이데이터의 영향은 전혀 없는 걸까요? 이렇게 또 네? 질문을 하셨어요. 다시 네, 한번. 게임업계는 금융혁신, 샌드박스, 마이데이터의 영향은 전혀 없는 걸까요? 이렇게 질문을 해주셨어요. 금융혁신, 이게 좀 고차원적인 맞아요. 뭐 솔직히 아직 느끼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아까 제가 4차 산업혁명이라는 얘기를 했는데, 네. 뭐 많은 이제 뭐 비즈니스 인프라나 산업들이 바뀌고는 있는데, 게임 쪽은 아직은 많은 영향을 받고 있는 것 같지 않고, 4차 산업의 뭐 AI니 이미 게임의 움직임의 시작은 몬스터 AI로부터 시작하고 있고, 클라우드는 이미 보편화돼 있었고, 그래서 이미 좀 그런 것들이 많이 먼저 시작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 그런 금융혁신이나 이런 쪽은
아직은 영향을 좀 많이 받고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네, 네. 대표님의 생각. 제가 뭐 트렌드 늦어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네, 하지만 대표님의 대표님께 물어본 질문이었기 네, 때문에 네.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장시간 동안 오늘 함께 하셨는데요. 소감이 어떠신가요? 힘이 다 빠지신 것 같아요. 네, 사실 뭐 어제 잠이 좀 안 오더라고요. 네. 잘 해야 되는데, 왜냐하면 저희도 되게 어려운 이 정글 같은 세상에서, 제가 그때 미디어 데이 때 그런 이 정글에서 살아남는 모습을 한번 잘 봐달라라고 부탁을 드렸고, 지금 저희도 진행 중입니다. 계속 정글링을 하고 있는 거고, 또 시작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거고, 시작을 준비하시는 분들도 있고, 네. 이런 상황에서 조금이나마 힘이 되고 도움이 됐습니다. 된다면, 그래서 또 좋은 강연을 해야 되겠다는 어떤 책임감도 있고 해서 네. 좀 잠을 못 자서 좀 피곤하긴 한데, 앞으로도 뭐 저희 이게 뭐 다른 채널을 통해서라도 이런 궁금하신 거나 네. 아니면 또 다른 생각들, 네. 나의 경험이, 저도 이건 고민이 진행 중이고 계속 저희도 생존 투쟁을 하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같이 연대해서 풀어갈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뭐 언제든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네, 이렇게 해서 제8회 강남 스타트업 포럼 1부 강연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시간 4시 21분인데요. 약 10분 뒤 4시 30분에 저희는 두 번째 강연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